아픈 남편의 수술비를 위해 40년간 모은 전 재산을 아들 내외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갑게 식은 제사상 앞에서 받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찾아와 무릎 꿇은 아들에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결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비 오는 오후의 홍대 거리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구석이 있어요.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흘러내리는 빗방울들을 보고 있으면 저 빗물 하나하나가 다 사연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제 카페, 명숙의 다락방은 그런 비 오는 날과 참 잘 어울리는 곳이죠. 벌써 40년이 다 되어가네요. 제가 이 자리를 지킨 지도. 제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는 이 작은 공간에서 저는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냈어요. 오늘도 저는 40년 된 제 드립 도구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반질반질하게 닳아버린 나무 손잡이를 잡으면 마치 오랜 친구의 손을 잡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면 가게 안가득 퍼지는 그 향기. 이 향기 속에서 저는 평온함을 느끼죠. 창밖으로는 최신 유행의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요. 그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마치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아이들에게 저는 이 오래된 카페는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이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 하나쯤 있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안쪽 자리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 김동우 씨가 마른 기침을 콜록 하고 내뱉었어요. 깊고 메마른 소리가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죠. 요즘 들어 부쩍 기침이 잦아진 사람. 괜찮다고, 그냥 환절기라 그렇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기침 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새로 내린 커피를 건넸어요. 제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아침을 챙기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해지면 남편 약을 챙겨주고 저녁 장사를 위해 시장에 다녀오죠. 늘 똑같은 일상이지만 저는 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고마웠어요. 남편이 곁에 있고 제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낡은 우리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홍대 거리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작고 오래된 아파트. 여기서 우리 아들 재성이를 키웠죠. 남편과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죠. 또 그 기침을 한 후에. 우리 노후는 어떡하냐고. 저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남편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우리에겐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예금 통장 하나가 있잖아요. 남편 퇴직금에 제가 이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푼푼히 모은 돈. 그게 우리 부부의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보루였죠.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니 남은 건 그것뿐이었지만 그래도 든든했어요. 아프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저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우리 아들 재성이에게 잘 지내냐고 메시지라도 하나 보내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조그만 화면에 떠 있는 글자들은 눈을 아무리 찡그려도 희미하고 손가락은 자꾸 엉뚱한 곳을 눌러 오타만 만들어냈죠. 아들 잘 지내니라고 쓰려던 게 아뜰 잘 지내니가 되어버리기 일쑤였어요. 한참을 낑낑대다 겨우 메시지 하나를 보내고 나면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가끔은 참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세상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저만 홀로 뒤처져 있는 것 같아서요. 주말이 되자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왔어요. 42살이 된 우리 아들 재성이 연세대 나와서 강남에 있는 은행에서 재무 분석가로 일하는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그리고 며느리 소영이 압구정동에서 나고 자랐다는 세련되고 예쁜 아이. 저는 아들 부부가 온다는 소식에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마음이 들떴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소영이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들고 있던 값비싼 명품 가방을 식탁 위에 툭 하고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날카롭게 들리던지 제가 애써 차린 음식들을 훑어보던 소영이는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어요. 압구정 브런치 카페에서는 이런 음식을 내놓지 않는다고. 거기는 음식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다고요. 제가 만든 잡채는 너무 달고 갈비찜은 너무 짜다고 사사건건 타박을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웃으며 입에 안 맞니? 라고 묻는 게 전부였죠. 아들 재성이는 옆에서 그저 소영이가 워낙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래요. 눈이 높아서 그런 거니까 어머니가 이해하세요라며 아내를 감싸기만 했어요. 그 순간 제 아들이 참 낯설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그 다정하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서요. 소영이는 보란 듯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 속에는 소영이 친구들의 화려한 삶이 가득 담겨 있었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홈파티를 하는 모습,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사진,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낸다는 이야기들. 소영이는 얘는 이번에 부모님이 집 사주셨대요. 얘는 시부모님이 제주도에 별장도 있으시대요. 하며 은근히 저희 부부를 흘겨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어머님 아버님은 왜 그렇게 못해주세요 하는 원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낡은 아파트와 소영이가 보여주는 화면 속 세상은 너무나도 달라서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한 이질감을 느꼈어요.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저는 며느리가 일부러 놓고 간 듯한 잡지를 발견했어요. 표지에는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현명한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밝혀 있었죠. 잡지를 넘기자 제가 평생 들어보도 못한 어려운 금융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그 글자들을 보고 있자니 제가 평생 고수해온 성실한 저축이라는 가치가 한순간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마음이 서러워졌어요. 그날 밤 남편의 기침 소리는 유난히 더 깊고 길게 이어졌어요. 쿵, 쿵 하고 제 심장을 울리는 듯한 소리. 저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제 스마트폰이 희미한 불빛을 내며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죠. 제 스마트폰이 희미한 불빛을 내며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 가슴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잘 지내시냐는 안부 인사가 아니었어요. 아들은 걱정스럽다는 목소리로 포장했지만 그 내용은 결국 하나였죠. 아버지 병원비가 앞으로 더 많이 들 텐데 대책은 있느냐고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무언가를 재촉하고 압박하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 사이에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생겨나고 있던 그 균열이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다는 것을요. 아들의 그 차가운 전화 한 통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돌덩이를 던져 놓았는지 아마 그 아이는 모를 거예요. 그날 이후 남편의 기침 소리는 더 이상 그냥 기침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한 번 뱉어낼 때마다 남편의 수명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것만 같았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저는 동네 병원이 아니라 큰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아들 내외에게 알리지도 않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이라는 곳은 참 이상한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공기는 어찌나 차갑고 소독약 냄새는 또 얼마나 코를 찌르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저와 남편은 그저 번호표를 든 초라한 늙은이 한 쌍일 뿐이었죠. 한참을 기다려 들어간 진료실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는 모니터만 들여다보며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암말기라고요.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고 비용은 제 귀를 의심할 정도의 액수였어요. 수억 원. 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큰 돈이었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병원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집에는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희미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텅 빈 카페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 순간 제게 기댈 곳은 아들밖에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성이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렸죠. 아들 내외는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던 하늘이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 아들이 있는데, 은행 다니는 똑똑한 내 아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랴. 하지만 그 위로가 향하는 방향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들의 걱정은 아픈 아버지의 몸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제 카페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당연히 평생 모은 예금을 깨서 수술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며느리 소영이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죠. 어머님,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이라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돈을 그냥 쓰냐고요. 이럴 때일수록 돈을 굴려서 더 큰 돈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저는 소영이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무슨 돈을 굴린다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죠. 제가 멍한 표정으로 대묻자 소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어요. 마침 아주 좋은 투자 상품이 하나 나왔다고요. 강남에 있는 은행에서 재무 분석가로 일하는 우리 서방님. 그러니까 재성이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내부자들만 아는 고수익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이라고요. 그 돈이면 몇 달 만에 수술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벌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제 평생의 상식을 비웃는 그 말을 아들 재성이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소영이 말이 맞다고요. 요즘은 그렇게 현금 쥐고 있는 사람 없다고.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한평생 성실하게 돈을 모으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믿어온 제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한쪽에서는 내 남편이 죽어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똑똑한 아들 내외가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저 그 아이들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아들은 저를 차에 태우고 여의도로 향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숲처럼 빽빽하게 들어선 제가 사는 홍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아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우리은행 여의도 지점의 VIP 상담실이었어요. 푹신한 소파와 고급스러운 원목 테이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평생 낡은 카페 의자에만 앉아봤던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위압적인 공간이었어요. 아들은 그곳에서 은행 동료인 듯한 사람과 함께 저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태블릿 PC라는 네모난 기계 화면에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 약어들과 복잡한 그래프들이 현란하게 펼쳐졌죠. 그 아이들은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수익률 같은 어려운 말들을 섞어가며 열변을 토했어요. 저는 그 내용의 10분의 1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제 무지함이 부끄러워서 질문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어요. 모든 설명이 끝나고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설마 제가 어머니 돈을 잘못되게 하겠어요? 아버지 꼭 살려야죠. 그 말에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래, 내 아들인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설마 어미를 속이랴. 저는 결국 제 평생을 바쳐 모은 남편의 목숨값이 될지도 모르는 그 돈 전부를 현금으로 찾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은행 창구에서 수십 개의 돈다발이 나와 재성이의 가방으로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돈을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왠지 모를 찜찜함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전문가인 아들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이제 곧 큰돈이 생겨서
남편 수술도 무사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전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댔죠. 투자 진행 상황을 물어보면 지금 과정이 진행 중이니 그저 믿고 기다리시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었어요.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죠. 전화를 끊고 나면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벽이 저와 아들 사이에 세워진 것 같은 기분. 저는 그 벽 너머에 있는 아들의 진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게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시간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 속절없이 흘러가더군요. 남편의 수술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제 마음은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숫덩이 같았죠. 처음 며칠은 꾹 참았어요. 그래, 내 아들이 큰돈을 굴리고 있는데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겠어. 어미인 내가 믿고 기다려줘야지. 하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다 되어가자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남편의 희미해져가는 숨소리를 확인하는 게 제 첫 번째 일과가 되었어요. 그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 저는 결국 재성이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아들은 제법 다정한 목소리로 받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바보처럼 마음을 놓았죠.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수익은 얼마나 났니? 언제쯤 돈을 찾을 수 있는 거니? 하고 물으면 아들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시장 상황이라는 게 원래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 전화해서 닥달하시면 저도 일에 집중을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무언가 큰 실수를 한 것만 같았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소영이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너무 조바심을 내시는 게 문제야. 꼭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노인네처럼. 그날 이후 저는 전화 꺼는 게 두려워졌어요. 전화를 걸 때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저는 점점 더 작아졌죠. 어머니가 뭘 아세요?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밝혔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늙은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삶이, 제 신념이 똑똑한 아들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점차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정말 내가 너무 낡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들의 큰일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자책감에 빠져들자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돈에 대해 물어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속을 끓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더군요. 며느리 소영이는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과 자신의 비공개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서 저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어요. 제가 정성껏 차려준 소박한 밥상 사진을 찍어 올리고는 시어머니의 구식 취향이라며 놀려댔다고 해요. 유물급 밥상, 답답해 같은 이상한 딱지까지 붙여가면서요. 얼마 전에는 제가 재성이 겨울이 춥겠다 싶어 밤새워 떠준 촌스러운 색깔의 스웨터 사진을 올리고는 이걸 어떻게 입고 다니냐며 친구들과 함께 비웃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40년간 갖고 온 제 자부심이었던 명숙의 다락방의 낡은 인테리어 사진도 그 아이에게는 좋은 놀림감이었어요. 완전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 타고 온 줄 알았다며 낄낄대는 그 아이와 그 친구들의 모습을 저는 한참 뒤에야 전해 들을 수 있었죠. 그때의 저는 그저 아들의 연락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그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혼자만의 어둠 속에서 속을 태우고 있었어요. 혼자 끙끙 앓다가는 정말 병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이웃들에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죠. 시장에서 마주친 반찬가게 아주머니에게 아들이 아버지 수술비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 걱정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대답은 제 속을 더 답답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아이고, 사장님 아드님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은행 다니는 사람이 알아서 다 잘하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은 우리랑 달라서 그래요.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제 불안감을 깊이 공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들의 눈에 저는 잘나고 똑똑한 아들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고 유난스러운 늙은이로 보였을 거예요. 저는 점차 입을 닫게 되었어요. 누구에게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게 되자 저는 이 세상에 정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의 수술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남편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어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제 마음은 지옥불에 들어앉은 것처럼 뜨겁고 고통스러웠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음만 하염없이 이어질 뿐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죠. 뭔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저는 그날 밤 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이었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잘못 걸었을 리가 없는데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고 다시 걸어봤지만 대답은 똑같았어요. 며느리의 번호도 마찬가지였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것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무슨 일이 생긴 걸 거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외투만 걸쳐 입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홍대거리는 여느 때처럼 젊은이들의 활기로 넘쳐났지만 그 모든 풍경이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아들이 일하는 은행으로 가봐야겠다. 택시를 잡아타고 여의도로 가는 내내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발, 제발 아니기를. 제발 내 생각이 틀렸기를. 수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하지만 은행에 도착해서 들은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창구 직원은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보며 말했어요. 김재성 분석가님은 얼마 전에 장기 휴가를 내고 떠나셨다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은행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때렸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도 회색빛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제 평생이, 제 믿음이, 제 아들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제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텅 비어버린 통장과 죽어가는 남편,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공포뿐이었어요. 여의도의 빌딩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은 어찌나 차갑던지 제 뼈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웃음소리, 그리고 은행 직원의 무심한 표정이 뒤섞여 맴돌았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내 아들이,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그 아이가 이 늙은 어미의 등을 칼로 찌른 거였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 앞에서는 사람의 감정마저 마비가 되나 봐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제게는 아직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병상에 누워져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제가 쓰러지면 그 사람은 누가 돌보겠어요. 그 생각 하나가 잿더미가 된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되살려냈어요. 분노였죠. 배신감에 대한 처절한 분노.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다시 그 은행으로 들어갔어요. 무작정이었죠. 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멱살이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유리문이 열리고 다시 그 차가운 공기가
저를 감쌌을 때였어요. 입구에서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복을 입은 청원 경찰이었는데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아주머니? 명숙 아주머니 맞으시죠?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예전에 저희 동네에 살다가 이사간 총각이었어요. 어릴 때 저희 가게에 엄마 손잡고 와서 쿠키를 얻어먹곤 했던 그 아이가 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요.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 놈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망설이는 사이 그 청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아드님 때문에 오셨냐고요. 자기가 얼마 전에 봤다고. 재성이 형이 아주 번쩍이는 외제차 BMW라고 하던가요? 그걸 새로 뽑았다고 동료들한테 한턱 쏘는 걸 봤다고요. 그리고 재성이 형 와이프, 그러니까 제 며느리는 무슨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고 SNS에 파티 사진을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시아의 옷장인가 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련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남편의 목숨값으로 그 아이들은 그렇게 파티를 하고 새 차를 뽑아 흥청망청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청년은 제 핏기 가신 얼굴을 보더니 제 팔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정신 차리셔야 해요. 저놈 말만 믿으면 안 돼요. 그 진심 어린 걱정이 그 순간 저에게는 세상 가장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 텅 빈 카페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 눈에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죠. 홀린 듯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들어주신 조각보들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천 조각들을 이어붙여 만든 그 조각보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바늘과 실을 찾아들었어요. 그리고 무작정 바느질을 시작했죠. 한 땀, 또 한 땀, 아무 생각 없이 바늘을 움직이다 보니 지옥 같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정말 눈곱만큼씩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잊고 있었던 제 손재주, 돌아가신 어머니의 온기가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같았죠.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낮에는 남편을 돌보고 밤에는 조각보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 남편은 그리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이 낡은 아파트라도 팔면 수술비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중개업소 사장님의 말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희 아파트가 있는 이 홍대 인근이 재개발 논의 지역으로 묶이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팔아도 10억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10억. 평생 제 통장에 찍혀본 적도 없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게 아직 무기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요. 반격을 위한 실탄이 제 발밑에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자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날 바로 옆집으로 향했죠. 저희 옆집에는 법대에 다닌다는 아주 똑똑하고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청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청년의 얼굴은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랐죠. 청년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한참 두드리더니 제게 화면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제 며느리 소영이의 SNS라는 곳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제 돈으로 차린 화려한 옷가게, 명품으로 치장한 소영이의 모습, 친구들과 호텔에서 파티를 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아이는 제 고통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그 증거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어요.
옆집 청년은 제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증거 사진을 찍는 법,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법. 처음에는 어렵기만 하던 그 네모난 기계가 점차 세상을 향한 새로운 창문이 되어 주었죠. 청년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것도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울지 않았죠. 마포구청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 앞에서 저는 아들 부부에게 돈을 건넨 날짜와 시간, 그 아이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 은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꼼꼼하고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말해주었죠. 사무실을 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어요. 제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무기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었거든요. 수십억의 가치를 가진 낡은 아파트,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조각보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좋은 이웃들. 저는 우산을 쓰지 않고 빗속을 걸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아주 길고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죠.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년 같았으면 아들 내외와 손주들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을 텐데 올해는 제사상에 올릴 사과 하나를 고르는 손길마저 무겁기만 했죠. 변호사와의 상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옆집 청년이 건네준 증거들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지옥이었어요. 제 손으로 제 아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추석을 며칠 앞두고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재성이었죠.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제 심장에 얼음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수술도 어려워 보이니 좋은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어머니는 이제 그만 홍대 집을 비워달라고요. 자기들이 들어가 살아야겠다면서요. 제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마저 빼앗으려는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과 모정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추석 당일 저는 홀로 제사상을 차렸어요. 조상님들께 드릴 음식이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제 아들 내외에게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재성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요. 변호사 이야기는 쏙 뺀 채였죠. 아마 그 아이들은 제가 드디어 모든 걸 포기하고 유산을 정리하려는 줄 알았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들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어요. 마치 개선 장군처럼요. 그 아이들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는 제가 무슨 말을 하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아주 차분하게 꺼내놓기 시작했죠. 너희들이 내 돈을 가져간 날짜가 찍힌 은행 거래 명세서, 소영이가 SNS에 올렸던 명품 파티 사진들, 그리고 너희들의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바뀌었다는 통신사 확인서까지. 제 앞에 놓인 증거들을 보면서도 그 아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코웃음을 쳤죠. 재성이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보니 노망이 단단히 드셨네요. 그깟 종이, 쪼가리들이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며느리 소영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저희가 어머니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배 아프셨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이 폐륜만도 못한 놈들아. 니들 아비가 죽어가는데 그 돈으로 차를 사고 파티를 해. 제 절규에 며느리 소영이의 눈빛이 순간 돌변했어요. 그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에 놓인 제사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그래, 내 돈으로 내 브랜드 만들었다. 어쩔 건데, 이 미친 할망구야. 산산조각 난 그릇들과 바닥에 나뒹구는 음식들. 조상님들께 올리려던 그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죠.
소영이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어 저를 밀쳤어요. 저는 뒤로 넘어지면서 팥빙수를 만들려고 끓여두었던 뜨거운 시럽 냄비 위로 쓰러졌어요. 팔에 불이 붙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죠. 제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자 이번에는 제 아들 재성이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시끄러운 늙은이, 세상이 빙글 돌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들의 입에서는 상상도 못할 저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죽고 싶으면 그냥 죽어. 죽으면 장례도 제사도 안 지내줄 테니 그냥 떠돌이 귀신이나 되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에게 뺨을 맞고 뜨거운 화상을 입고 저주까지 들은 그 순간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등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 찍었어요.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옆집 법대생 청년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든 채 서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청년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청년의 목소리에 재성이와 소영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들의 표정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다시 공포로 순식간에 바뀌었죠. 청년은 그 자리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영상을 틱톡이라는 곳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바로 올려버렸어요. 은행원 아들 부부, 병든 부모 폭행하고 유산만 기다려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요. 그 후의 일들은 마치 한 편의 악몽 같은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청년의 스마트폰에 올라간 그 짧은 영상은 들불처럼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명이 그 영상을 보았죠.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 방송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관심이 저희 집으로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 재성이가 다니던 우리 은행은 발칵 뒤집혔어요. 은행 홈페이지는 마비가 되었고 불매운동이 벌어졌죠. 결국 재성이는 그날 바로 은행에서 해고당했어요. 며느리 소영이의 화려했던 온라인 브랜드 시아의 옷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그 아이가 파는 옷들을 페륜의 옷띠라고 불렀고 모든 투자와 협찬이 끊기면서 결국 파산하고 말았죠. 그 영상은 제가 진행하던 민사소송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부인하던 그 아이들은 자신들의 폭력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죠. 재판은 아주 싱겁게 끝이 났어요. 저는 제가 빼앗겼던 원금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페륜 아들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사람들은 분노했고 온라인에서는 노인 금융 착취를 막기 위한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죠. 제가 운영하던 작은 카페 명숙의 다락방에는 저를 응원한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지지가 담겨 있었죠. 저는 제 아들 부부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를 한 셈이었어요.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심판.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그 아이들에게 온라인에 박제된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은 아마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저는 제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리고 아팠답니다. 전쟁 같던 시간이 지나고 제 손에는 다시 남편의 수술비가 쥐어졌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던 걸까요? 의사는 남편의 몸이 더 이상 큰 수술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되찾은 그 돈과 제 모든 것이었던 홍대의 아파트를 판 돈을 합쳐 남편의 마지막을 돌보는데 전부 사용했어요. 가장 좋은 병실에서 가장 좋은 약을 쓰며 남편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제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더 제 곁에 머물다 어느 봄날 거짓말처럼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에 그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린 아들 내외는
초췌하고 앙상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죠. 그 아이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며 빌고 또 빌었어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애원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움도, 분노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 아이들을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말을 내뱉었죠. 너희는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아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제 아들이 제게 퍼부었던 마지막 저주, 떠돌이 귀신이나 되라는 그 말을 저는 그렇게 돌려주었어요. 제 삶에서, 제 기억 속에서 그 아이들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으로요.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끊어내고 나니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삭막하게 느껴졌어요. 40년의 세월이 담긴 명숙의 다락방도 더 이상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카페를 처분하고 남은 짐들을 정리해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강릉의 작은 해변 마을로 떠났어요. 파괴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삶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저만의 건설적인 복수였죠. 강릉의 작은 집은 창문을 열면 바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매일 바다를 보고 텃밭을 가꾸고 그리고 조각보를 만들었어요. 쇠성도르시 본도를 바다를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그 조각보들은 이제 제 마음을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 되었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다 보면 제 상처들도 조금씩 꿰매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도와주었던 옆집 청년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어요. 할머니, 잘 지내시냐고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청년에게 제가 만든 조각보드를 자랑했어요. 제 작품들을 화면 너머로 보던 청년이 문득 이런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면 어때요? 온라인 클래스라는 걸 한번 열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냐고. 하지만 청년은 저를 격려해 주었죠. 할머니의 손재주와 그 따뜻한 마음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요. 청년의 도움으로 저는 명숙의 다락방, 온라인 클래스라는 작은 온라인 공간을 열게 되었어요. 서울의 그 다락방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세상 어디에서든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다락방이 생긴 셈이죠. 제 수업은 단순히 조각보 기술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수강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 아픔과 제 상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수많은 여성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제 수업을 찾아주셨어요. 우리는 댓글과 화상 채팅을 통해 서로의 사연을 나누고 눈물 흘리며 서로를 위로했죠. 제 작은 온라인 다락방은 상처받은 마음들이 모여 서로를 보듬고 치유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공동체가 되어갔어요. 한 번은 수업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자산은 통장이나 집이 아니더라고요. 내 손에 남은 따뜻한 기술과 힘들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이웃들이더라고요. 제 40년 커피 인생의 장인정신과 돌아가신 어머니의 지혜가 담긴 조각보 기술이 스마트폰이라는 현대의 도구와 만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커뮤니티는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노인 금융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 지원을 연결해주는 창구 역할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개인의 비극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온라인 클래스 회원분들과 함께 강릉 바닷가에서 작은 조각보 전시회를 열었어요. 각자의 아픔과 희망을 담아 한 땀 한 땀 이어붙인 수십 개의 조각보들이 가을 햇살 아래서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에 기분 좋게 나부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어요.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분들의 웃음소리가 제게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답니다.
서울 홍대에 있던 제 명숙의 다락방은 이제 문을 닫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세상의 수많은 다락방들이 서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재건하는 것에서 온다고 해요. 낡은 다락방은 사라졌지만 그녀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다락방을 세상에 만들며 스스로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요.